과학 교과서에 들어있는 진화론 내용과 함께 과학과 성경으로 무너지는 진화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앞선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와 같이 다른 내용의 목록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주제 목록을 먼저 보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과 성경으로 무너지는 진화론은 약 12개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해켈의 발생 반복설, 후추나방, 핀치세는 이미 다루었죠. 이번 시간에 다룰 밀러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계 생명체와 UFO, 상동기관, 흔적기관, 진화나무, 지질시대표, 화석, 방사성 연대 측정, 빅뱅 등입니다. 진행하다가 두 주제를 함께 묶기도 하고 다른 주제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주제인 밀러의 실험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진화의 첫 단계는 무생물에서 생물로의 전환입니다. 즉 생명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두 과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는 과정인데 화학 진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무기물과 유기물은 모두 무생물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하는 과정을 자연 발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과정을 묶어서 생명의 기원으로 다룹니다. 이 시간에도 화학 진화와 자연 발생 두 과정을 모두 다루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으로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내용이 이번에 다루는 밀러 실험입니다. 1953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 박사과정 학생인 밀러와 그의 교수였던 유레인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 실험했습니다. 먼저 공기를 모두 빼내어 실험 장치를 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물을 넣은 작은 플라스크에 물을 끓였습니다. 한편 한 곳에서 일정 비율의 수소, 메탄, 암모니아가 섞인 기체를 주입시켜 이 수증기와 혼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혼합 기체를 높은 전압을 걸어 전류가 흐르는 전극사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방전을 시킨 거죠. 이때 네 혼합 기체는 이 방전 에너지에 의해 화합물이 형성되었는데 밀러는 이 형성된 화합물을 곧바로 자신이 설계한 냉각기로 통과시켜 냉각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간 계속했습니다. 이때 냉각된 액체가 농축되기를 기다렸다가 분석한 결과 글리신, 아스파르트산, 알라닌 등의 아미노산과 핵산에 들어있는 염기들 중에 하나인 아데닌 등의 유기물을 얻었습니다. 아미노산이란 단백질의 구성요소로서 미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필수 유기화합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실험 과정은 이해가 되셨죠? 이 실험은 과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곧 각 교과서에 생명기원의 첫 단계를 보여주는 실험으로 실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실험은 단지 네 가지 기체인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유기물을 만드는 화학 실험입니다. 생명체가 탄생된 것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마치 생명과 관련된 것처럼 떠들썩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난 후 밀러의 실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련의 생화학자 오파린은 1936년 출판된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지구상의 첫 생명체가 발생하는 진화론적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무기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유기물로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는 진화 과정을 진화론자들은 화학 진화라고 부릅니다. 오파린은 화학 진화가 발생하는 당시에 지구의 대기가 메탄,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네온, 헬륨, 아르곤 등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기체들은 모두가 무기물이죠. 그가 가정한 기체에 생물에게 꼭 필요한 한 기체가 빠져 있죠.
바로 뭔가요? 네, 산소입니다. 그가 왜 산소를 제외시켰는지 뒤에 밀러의 실험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산소가 없는 기체들이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나 번개불로 인한 전기 방전으로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서로 반응하여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 간단한 유기물이 형성되고 응축되어 코아세르베이트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코아세르베이트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로이드 상태의 입자가 결합된 액체 방울 모양의 무생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는 생물학 분야가 아니라 화학 분야입니다. 즉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화학 진화라고 부르는 거죠. 아직 생물이 등장한 것은 아닌 거죠. 그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원시 생물로 발전된다고 상상했습니다. 즉 무생물이 첫 생물로 진화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생물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첫 생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연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호흡하는 무기호흡 생물이 먼저 등장했는데 이 무기호흡 생물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대양과 대기 중에 축적된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로 발전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광합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식물들에게서 일어나잖아요. 식물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받아 합성되는 과정이죠. 이때 산소와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산소가 방출되죠. 이 광합성이 오랜 세월 진행되며 대기 중에 산소가 충분해졌을 때 결국 산소로 호흡하는 유기호흡 생물들이 등장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첫 유기호흡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점점 복잡한 생물로 진화해서 결국 사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단 상상 아닌가요? 그러나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과학적으로 결코 관찰된 적이 없는 진화론적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기호흡에서 유기호흡 생물로의 발생이나 광합성하는 식물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물로 또한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하는 어떤 과정을 실험적으로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오파린이 언급했던 모든 것들, 즉 각 기체들, 아미노산, 코아세르베이트, 무기호흡 생물, 유기호흡 생물, 동식물 등은 오늘날 모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들 모두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뿐이지 이들 각자가 순서적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 상상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루는 이 밀러 실험을 통하여 이 오파린 가설의 첫 단계인 전기방전에 의해 기체가 아미노산으로 변했다는 점으로 인해 화학 진화가 검증되었다며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오파린이 이어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던 진화 단계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 밀러의 실험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실험에서 선택된 재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수소,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혼합기체에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기체인 산소가 빠져 있습니다. 오파린도 원시대기에서 산소를 제외한 기체를 가정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산소는 숨을 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화, 즉 유기물을 파괴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썩게 하는 거죠. 오파린이나 밀러도 기체에 산소를 포함시켰을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물질이 파괴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이 가능하도록 인위적으로 재료를 선택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과거의 지구상에 산소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체의 선택은 이 실험의 시작이며 실험자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지난 과거에 언제나 지구에는 산소가 풍부했음을 말해줍니다. 지구의 과거 역사를 담고 있는 증거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존재 여부도 암석을 조사해 보는 것이 가장 분명하겠죠. 그러나 과거에 형성된 암석들은 지구 대기가 과거에 항상 산소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질학자 제임스 워커는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약 20억 년 전에 적색지층의 출현은 유산소 대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여기서 20억 년 전이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생대 초기를 말합니다. 초창기 생물이 등장했다고 말하던 시기인 거죠. 이때 지구에 이미 산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질학자인 딥 로스와 캠벌리도 이를 지지합니다. 퇴적암의 철분 분포를 볼 때 지질 역사의 어느 시기에도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다는 어떤 증거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 지질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적색지층이나 퇴적암의 철분 분포는 적철석이란 광물을 다량 함유한 지층을 의미하는데, 이 광물은 산소에 의해 이미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광물입니다. 즉, 지구에 이미 풍부한 산소가 있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질학자 클램미와 베덤도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37억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시대부터 지구는 산소 대기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분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은 진화론적 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암석들이 지구의 가장 오래된 시기를 말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1982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실험을 했던 밀러도 참석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참석자들은 초기 대기에 산소가 없는 대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밀러가 선택한 기체 가운데 메탄이 있었죠. 메탄은 어떤 퇴적물에서도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메탄이나 암모니아는 지구상에 대량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기체들입니다. 결국 밀러가 선택한 기체들이 과거의 지질학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에 대한 지적을 볼까요? 지구상의 원시대기에 메탄, 암모니아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 그 답변은 이를 위한 어떤 증거도 없는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증거들은 많다입니다. 이와 같이 밀러의 실험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결과 도출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기체를 선택하여 실험한 겁니다. 더 나아가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이들 기체만 모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체도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밀러는 이런 기체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막은 거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험에 사용했던 기체가 진짜로 과거 지구의 대기였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사용된 기체가 과거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거 역사에 이 실험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으며 생명기원의 주제로 더 이상 다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몇 가지 더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험에서 문제는 전기방전입니다. 전기방전은 오파린이 가정했던 번갯불을 흉내낸 겁니다. 그러나 전기섬광은 아미노산을 꼭 결합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합시키기도 하지만 분해도 시킵니다. 전기방전은 다른 물질들과 마구잡이로 결합시켜 원유의 증류 후에 남은 타르와 같은 쓸모없는 물질도 만듭니다. 밀러가 실행한 전기방전은 6만 볼트에 섭씨 200도였습니다. 한편 번개는 15만 볼트에 2만 5천 도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밀러의 실험은 자외선을 사용했지만 번개는 X선과 감마선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과연 자연 상태라면 번개에 의해 아미노산이 결합될까요? 아니면 파괴될까요? 결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곧바로 파괴되고 말 겁니다. 밀러 역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합성된 유기물을 만들어지자마자 무용지물이 되기 이전에 전기방전을 그친 겁니다. 이런 행위는 자연 상태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또 그는 전기방전을 그치자마자 바로 냉각기를 통해 결과물을 냉각시켜 버렸습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실험 장치에 냉각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유기물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과연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과 온도로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기가 존재할까요? 이처럼 이 실험 장치의 전기방전이나 냉각기는 자연 상태를 대변할 수 없는 인위적 설계, 즉 우연을 가장한 설계에 불과한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얻어진 아미노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이때 얻어진 아미노산은 생명체로 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미노산이라고 모두 생명체에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은 편광된 빛을 왼편으로 돌리는 L형과 오른편으로 돌리는 D형으로 구분되는데 마치 왼손과 오른손의 관계와 같은 입체, 이성질체의 두 형태입니다. 그러나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모두 L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즉 밀러가 얻은 아미노산은 생명체와 무관한 것들이었던 거죠. 더욱이 아미노산 외에 함께 만들어진 대부분은 타르라고 불리는 불용성 독성이 있고 발암성 혼합물이었습니다. 만약 이 실험에 화학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 실험의 조건이 과거의 실제 지구 조건과 맞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둘째로 이 유기물이 다음 단계인 생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화란 단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얻어진 유기물들은 두 가지 모두에서 거리가 먼 결과였죠. 과학책 저자며 과학에 대한 여러 글로 잘 알려진 슬랙은 이런 문제를 잘 지적했습니다. 진화론은 적어도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최초의 생물까지 이론적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물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현주소를 정확히 지적했죠. 특별히 생물 이전 단계인 화학 진화에 대하여 현실과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밀러 실험을 요약해 볼까요? 첫째, 실험에 사용된 기차는 원시 기체가 아니다. 둘째, 전기방전과 냉각기 등의 실험 장치는 실제 자연 상태에 맞지 않는다. 셋째, 실험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생명체에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실제로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작위 화학 반응은 무작위 화학 물질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실험이 생물체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학체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화학체에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밀러의 실험은 화학책이 아니라 생물책이나 생물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 과학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 단원의 밀러 실험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며 이와 같이 썼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무기물로부터 저분자 유기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아보자라고 썼습니다. 원시 지구와 밀러 실험의 기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다음 교과서는 오파린과 밀러의 가설을 사실처럼 단언했습니다. 초기 지구 대기에는 현재와 달리 산소 기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바닷속 남세균이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산소가 바다와 대기에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구상에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출현했다. 이번 과학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는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지구와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지금 소개한 과학교과서 내용은 모두 생물교과서나 생명의 기원 단원에 수록되었던 것들입니다. 이 실험이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단지 화학실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앞서 오파린이 언급했던 자연 발생에 대하여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연 발생이란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하는 진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중요한 실험을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인입니다.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로 꼽힙니다. 파스테르는 광견병, 디프테리아, 탄저병 백신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찰스 다윈의 종회기원이 출판되던 당시의 과학자인데요. 진화론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실험 중에 S 플라스크 또는 백조모 플라스크라고 불리는 실험이 있습니다. 파스테르는 플라스크에 묽은 수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프를 끓여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죽였습니다. 그는 플라스크의 목을 가늘게 늘여 S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플라스크 안에 안팎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지만 미생물은 무풍 상태인 휘어진 플라스크 목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수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장치한 거죠. 그리고 이 묽은 수포에서 미생물이 발견되는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이 모두 죽은 수포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어떤 미생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생물은 미생물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때 파스테르가 한 말입니다. 미생물들은 분명히 그들과 유사한 부모로부터 세상에 나온다. 이를 생물 속생설이라고 합니다. 즉 생물은 그 생물의 모태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아직까지 과학 논문 어디에도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즉 화학 진화뿐 아니라 자연 발생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적 신념에서 나온 이론인 거죠. 여기서 우연과 함께 확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우연이란 어떤 계획도 지적 능력도 개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물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L형이라고 했죠.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항상 반반씩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의 단백질이 4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L형과 D형 아미노산의 혼합물로부터 생명체에 사용되는 L형으로만 된 400개의 아미노산이 우연히 나올 확률은 2의 -400승이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밑을 10으로 해서 환산하면 약 10의 -114승입니다. 0이 114개가 분모로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간단한 세포인 PPLO라는 균이 있습니다. 625개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최소로 필요한 단백질인 124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400개의 L형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124개의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2의 -400승을 124번 곱한 값입니다. 즉 2의 -400승 곱하기 2의 -400승 곱하기 또 2의 -400승 곱하기 이것을 124번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의 -49,400승이 됩니다. 다시 쉽게 환산하면 10의 -14,870승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0이 10,000개가 넘는 거죠. 1조는 0이 12개입니다. 1조분의 1도 정말 불가능한 확률이겠죠. 0이 10,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말이 확률이지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L형 아미노산이 특정한 형태로 순서적으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즉 단백질이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20종류의 아미노산의 특정 배열을 고려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중복순열이라는 수학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400개의 특정 배열의 아미노산을 갖는 단 한 개의 단백질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만 해도 20의 -400승이겠죠. 이런 배열이 L형의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 단백질
124개가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세포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그 확률은 20의 마이너스 400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870승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숫자라고 해도 확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한마디로 우연히 존재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아울러 생물학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모양의 3차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스스로 우연에 의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연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설계입니다. 설계는 설계자의 계획과 지적 능력의 개입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물의 시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지적인 창조자의 작품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가인 요키의 30년 전에 지적한 말은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분은 창조론자가 아닙니다. 자, 볼까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그 결론이 이미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독특해 보인다. 이제 남은 일은 이것이 일어난 상세한 메커니즘과 과정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찾는 것이다. 자, 계속되는 요키의 말입니다. 우연과 자연적 원인을 통해 지구상의 생물의 시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수용될 만한 시나리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예전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문제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의 기원에 관하여 불가능한 질화론적 집착 때문이 아닐까요?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오리진 오브 라이프죠. 이 재단은 현재 이전 암호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 화학적으로 타당한 자연주의적 답변을 제공한 사람에게 $1,000,000의 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상금을 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과학적, 진화론적 결과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차도 시간이 지나면 폐차되고 집도 오래되어 낡게 되고 시계도 결국에는 정지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를 과학적 용어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연력학 제2법칙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무생물과는 달리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 즉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질서를 유지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죽은 나무 가지와 살아있는 나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이 모두 햇빛을 받습니다. 즉 열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둘은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죽은 나무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즉 무질서해지는 거죠. 한편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질서를 유지합니다. 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햇빛을 받았을 때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 가지와 달리 질서를 유지할까요? 이는 생명 안에 들어있는 독특한 장치 때문인데 생물에는 외부 물질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질서를 유지토록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의 큰 차이입니다. 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격차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도 무생물이 생물로 자연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무질서가 스스로 질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생명은 물질과 에너지를 초월한 존재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를 주입시켰다는 설명이 가장 논리적인 답변인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즉 이 초월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물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주입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하셨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으신 장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아주 정확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빼놓는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무생물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찾을 때 너무 분명한 거죠. 여기서 다음번 강의를 예고하겠습니다. 이번 과학과 성경으로 무너지는 진화론 시리즈를 준비하며 과학 교과서들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히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과서 안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이언스 픽션인 외계 생명체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있다니. 외계 생명체는 생명의 기원과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